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기초 운영과장. 이번 시간에는 비행 이론 중에서 비행기는 어떻게 날고 드론은 어떻게 날고 공중 운항 중에 드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어떻게 공중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지, 움직임이 없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고, 이 시간은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시간에 비행 이론에 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양은 비행기 날개 모양입니다. 에어포일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날개 에어포일의 모양은 프로펠러의 모양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 단면도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에어포일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 날개든 프로펠러이든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펠러의 경우는 전진이라고 하지만 이제 회전하게 되죠. 회전하지만 회전하면서 전진을 하게 되죠. 전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대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물론 바람이 불지 않는데 전진을 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날개에 부딪히는 이 바람은 상대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 날개도 그렇고 우리 프로펠러도 그렇고 이런 에어포일은 전진을 할 때 이렇게 상대풍과 이 수평이 아니고 약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각도를 이루어야 양력 발생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전문 과정이나 우리 그 자격증 과정 같은 심화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각도를 이루고 상대풍이 에어포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상대풍과 수직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력은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게 베르누이 정리인데, 이러한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도 우리 심화 과정, 자격증 과정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원리와 뉴턴의 역학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력은 바로 들어 올리는 힘이죠.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자, 이 에어포일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므로 전진을 방해하는, 뒤로 잡아끄는 항력이 이 반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포일이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면 상대풍이 불어오고, 상대풍이 부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고, 상대풍과 같은 방향으로 이 뒤로 잡아끄는 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력과 항력의 합력인 이 합력, 두 개의 힘의 합력 방향이 바로 총 항공역학적인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행기든 멀티콥터든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전진을 하게 되면 이 에어포일에 상대풍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요. 상대풍이 부딪히게 되고, 이 상대풍과의 수직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는데, 양력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항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력과 양력의 두 개의 힘의 합이 바로 총 항공력학적인 힘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드론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멀티콥터를 의미하죠. 멀티콥터 뿐만이 아니고 회전익 항공기도 그렇고, 그리고 고정익 항공
항공기,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예, 드론이 떠 있는데 이쪽 방향, 지금 보이는 왼쪽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되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당연히 전진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항력인 것이죠. 왼쪽으로는 추력이고 추력의 반대로 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 있으므로 떠 있게 하는 양력이 위로 발생하고, 이 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잡아끄는 이 중력과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힘이 평형을 이루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추력과 항력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들이, 물론 저도 처음에 이런 이론을 접하게 됐을 때, 아니, 추력과 항력이 일치하게 되면 공중에 가만히 정지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전익과 멀티콥터의 경우 추력이 0이 될 경우 항력도 0이 되게 됩니다.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데 추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잡아끄는 항력도 역시 0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가만히 떠 있으니까 밑으로 지구 중심으로 잡아끄는 중력과 공중으로 떠 있는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힘이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특수한 경우이죠.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티콥터와 그 회전익 항공기에 국한된 것이고, 사실상 추력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므로 0인 것이죠. 그래서 항력이 0이 되는 것이죠. 추력이 0이 되는 것은 특수한 경우인 것이죠. 일반적인 비행기 또는 일반적인 드론, 그 멀티콥터나 회전익 드론이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다는 것은 전체 기동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지해 있지는 않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뒤로 잡아끄는 항력이 앞으로 전진하는 힘과 동일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추력이 0이라면 항력이 0이어서 동일하겠지만, 추력이 이를테면 10의 힘으로 추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 10으로 일정하다 하면 그 상태에서는 드론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전진하는 그 상태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잡아끄는 항력이 추력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하강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위로 떠오르는 양력과 밑으로 잡아내리는 중력도 동일한 것이죠. 그 두 개의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로, 이를테면 3도의 각도라고 합시다. 3도의 각도로 일정하게 하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드론이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드론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은 진행 방향 쪽으로 추력이 있고요. 뒤로 잡아끄는 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려는 양력이 있고 밑으로 잡아끄는 땅으로 잡아끄는 중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이 작용하면서 들어오는 공중기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힘이 일치하는 경우는 공중에 가만히 호버링 하면서 정지 비행을 하고 있거나,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등속도 운동으로 진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 전진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고도도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각도로 지속해서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는 이 네 가지의 힘이 모두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은 그냥 네 가지 힘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 또는 자격증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 중에서 어떻게 멀티콥터는 공중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멀티콥터는 이름 그대로 봤을 때 멀티 플러스 콥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콥터라고 하면 헬리콥터를 의미하죠. 헬리콥터는 헬리콥터라고 얘기하면, 그냥 콥터라고 얘기하면 어원적으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콥터 그러면 헬리콥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자, 블레이드, 메인 블레이드와 이 테일 블레이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헬리콥터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공중을, 물론 이렇게 작은 고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런 그 날개가 회전하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메인 블레이드죠. 양력을 발생시키고 앞으로 전진, 후진, 좌우로 가게 만드는 이 메인 블레이드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그렇게 되면 뉴턴의 작용 반작용 이 원리에 의해서 뉴턴의 그 역학 자, 그 블레이드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체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생기죠. 이거를 항공에서 우리는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가 생기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동체가 돌려고 하는 토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안에 타고 있으면 뱅글뱅글 돌아서 운항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어떻게 기체를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체가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꼬리 날개를 돌려서 반대로 이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토크가 걸려서 동체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힘을 상쇄시켜서 꽉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원리가 멀티콥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이 두 개의 로터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 동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토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의 프롭이, 두 개의 로터가 다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동체는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토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녹색에서 프롭이 프롭 두 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기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가 생기고, 황색으로 된 프롭이 돌면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가 생깁니다. 방금 녹색에서 반시계 방향 토크가 생기죠. 황색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가 생기죠. 그래서 두 개의
토크가 서로 상쇄되어서 기체가 돌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헬리콥터의 경우, 자, 우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회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로터, 반토크의 추진력을 약간 낮춰주는 것입니다. 상쇄하는 빨간 화살표로 된 이 반토크 추진력을 살짝 낮춰주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토크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동체가 회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멀티콥터에 있어서도 시계 방향으로 동체를 회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를 더 빨리 돌리면 됩니다. 더 강하게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토크가 반시계 방향 토크보다 강하기 때문에 기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드론은 좌우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적절히 조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이 C번이죠. C번에 나와 있죠. 자, C번에서 빨간색, 자, 파란색 이 힘을 어떤 프롭을 더 강하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기체가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자, C번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이 변한다고 했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기체가 돌려면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빨간색 프로펠러를 더 강하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기체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번의 경우, 자, 왼쪽으로 롤링을 해서 자, 좌측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측에 있는 프로펠러 두 개를 강하게 돌리게 되면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강하게 도니까 어떻게 되죠? 번쩍 들리겠죠. 그러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상승을 하고 싶어요. 이륙을 하고 싶어요. 그럼 4개의 프로펠러가 균일하게 강하게 돌면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쿼드콥터, 쿼드콥터가 아니고 다른 멀티콥터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자, 멀티콥터의 종류는 이렇게 3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트라이콥터가 있죠. 트라이콥터는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쿼드콥터, 4개니까 쿼드죠. 쿼드콥터. 그리고 6개가 달려있는 헥사콥터, 8개가 달려있는 옥토콥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개가 많을수록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체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를테면 프로펠러 한 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이 옥토콥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쿼드콥터인 경우 프로펠러 한 개가 망가지게 되면, 물론 요즘에는 FC가 좋아서 잘 조절한다고 하지만, 자, 한 개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도니까 홀라당 뒤집어지게 되죠. 홀라당 뒤집어져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FC는 잘 나왔기 때문에 홀라당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자, 하나가 잘못되면 이것도 같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개만 도니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쿼드콥터는 그래서
공중에서 기동을 할 때 프로펠러 하나가 잘못되면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중 기동은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대신 프로펠러가 이렇게 작을수록 작은 게 아니고 적을수록 개수 숫자가 적을수록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많으면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지만 고속 운항에는 부적합합니다. 자, 헥사콥터를 위아래로 겹쳐서 이렇게 트라이콥터의 형태로 만든 헥사콥터가 있고요. 옥토콥터의 프로펠러를 두 개씩 겹쳐서 위아래로 겹쳐서 이렇게 쿼드콥터 형태로 만든 옥토콥터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라이콥터는 어떻게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나? 토크와 반토크를 어떻게 상쇄시키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프로펠러는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힘을 합해서 10씩 2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뒤에 있는 프로펠러가 힘을 10밖에 못 낸다 하면 기체는 뱅글뱅글 돌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프로펠러도 20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모터를 더욱 크게 하고 프로펠러의 다이애미터죠. 직경을 더 큰 프로펠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앞서도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 비행 제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쿼드콥터의 단순화된 구조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자, 조종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얘는 송신기죠. 그러면 기체에는 수신기가 달려 있고요. 송신기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기가 받아서 FC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FC는 이 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ESC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신호를 보내서 ESC는 또 그 신호를 받아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합니다. 자, 조종기에서 앞으로 가라고 밀었습니다. 뭐를 밀죠? 이 스틱의 엘리베이터 키, 피치 키를 앞으로 전진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FC는 수신기가 그 신호를 받고 FC에 보내면 FC는 뒤에 있는 모터를 더욱 고속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뒤에 있는 두 개의 ESC에 펄스파를 PWM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고 ESC는 3상의 전류를 모터에 공급하는데 주기를 더 짧게, 사인파의 주기를 더 짧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모터는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두 개의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더욱 빠르게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신호를 받고 전달해서 기체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 이 FC 안에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죠. 플라이트 컨트롤러 안에는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있죠. 그냥 CPU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CPU가 있어요. CPU가 중앙 연산 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 CPU에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자, CPU에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연결 핀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고요. 앞서 보았던 센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센서는 맨 위에 가속도, 각속도를 하는
IMU가 있죠. 자, IMU는 Inertial Measurement Unit이죠.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라고 해서 관성 항법 장치입니다. inertial이 바로 관성을 의미하죠. 자, 아까도 관성에 대해서 잠깐 배웠나요? 작용 반작용을 배웠군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법칙이 또 나오네요. 자, 기체가 가만히 공중에 떠 있다가 뭔가 외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관성이 있겠죠. 우리가 자동차가 쭉 전진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 사람들이 앞으로 싹 쏠리죠. 그 관성. 예. 그 안에 있는 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속도가 있게 전진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각속도가 있게 틀어졌는지 그걸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IMU고 이 IMU에서 측정된 그 값을 CPU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CPU 그 IMU 외에 기압계도 있고 또 지자계 센서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런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CPU로 보내게 됩니다. 측정된 값을 보내죠. 그럼 CPU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프로그래밍이 돼 있겠죠. CPU 안에. 그래서 이런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하는 프로그래밍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값을 다시 또 신호를 각각의 ESC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우측으로 틀어졌어요. 어떤 외란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측으로 틀어졌으니까 우측 두 개에 있는 모터의 회전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알고리즘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두 개의 프로펠러를 모터를 더욱 속도감 있게 회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멀티콥터의 비행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멀티콥터, 일반적인 멀티콥터에 사용되는 비행 제어 기법은 자동 제어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동 제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드론기초 운영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좀 더 전문적인 과정 그리고 자격증 과정에서 일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설명드렸네요. 그리고 브러실리스 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PU에서 그 FC에서 PWM 신호를 이 ESC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ESC에 보내게 되면 그 펄스 신호를 기초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각각 전력을 받았죠. 이 받은 그 DC 전력을 직류 전류를 PWM 신호에 의거해서 3상의 전류로 다시 모터에 보내게 됩니다. 모터선도 여기 보면 3개죠. ESC에서 나온 3상 전류선도 3개입니다. 이 사인파 3개가 이 브러실리스 모터에 전달되는데 사인파의 주기를 짧게 하고 길게 함으로써 짧게 하게 된다면 속도를 더욱더 낼 수 있는 것이고 길게 한다면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FC에서는 각각의 센서로부터 받은 값을 기초로 기체를 공중 3차원 좌표상에 공중에 일정한 곳에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값에 의해서 각각의 ESC에 PWM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받은 즉시 ESC는 직류 전류를 3상 전류로 바꾸어서 사인파를 모터에 보내게 되고 모터는 이것을 받아서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종기 조이스틱을
조종기 스틱을 움직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신호를 수신기가 받아서 FC에 전달하고 FC는 다시 ESC에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받은 ESC는 전기를 모터에 공급함으로써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티콥터, 드론을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상으로 드론 기초 운영 과정 비행 이론에 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